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평에 단층 25평 주택을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기초와 골조, 그리고 내부 유틸리티, 그리고 외부 외장재 마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사시다 보면 인테리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보통 인테리어의 시작은 타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먼지가 날리거나 좀 거친 작업일수록 먼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은 뭐 섞을 때 먼지도 많이 날리고 압착 시멘트도 막 여기저기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타일을 제일 먼저 하는데, 타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화장실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막 방수를 하는데 이 물이 가장 틈타기 쉬운 곳부터 방수를 해주고요. 각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들마다 창 틀이든 벽이든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이든 이렇게 제일 먼저 그 취약한 부분을 먼저 방수제로 작업을 해줍니다. 저희 홍 소장님이 지금 아주 치덕치덕 많이 붙여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창틀도 물이 튀겨서 물이 자주 고여 있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수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야 됩니다. 방수가 다 된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창문 높이까지, 사람 키 높이까지 방수가 다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샤워를 할 때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높이, 키 높이 정도까지 저희가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수가 다 되면은 이제 타일 팀이 들어오셔서 타일을 부착을 하고요. 한 분은 주방에서 타일을 붙이기 시작하셨고, 한 분은 욕실에서 타일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인 30cm에 60cm 타일이고요. 여기 주방에 붙은 타일도 똑같이 30cm에 60cm인 타일을 붙였습니다. 이 타일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타일 시공도 빠르고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60cm에 60cm 정도,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을 포세린 타일, 폴리싱 타일이라고 하는 600에 600 사이즈부터는 시공도 조금 손이 더 가고 무게도 무겁고 속도도 조금 더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하시고 나면 현관 바닥도 이렇게 높이를 설정을 하고요. 현관 바닥은 조금 이제 화려한 느낌이 나는 마블 느낌이, 대리석 느낌이 나는 베이지 톤의 유광 타일로 하셨습니다. 현관 타일은 가능하면 저도 유광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밖에서 들어왔을 때 오염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기도 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또 흙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청소가 편하고 유지 관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사시면서 관리하시기가 편하죠. 다 이렇게 베이지 톤의 타일로 완성이 됐고요. 화장실은 무광으로 하셨습니다. 무광은 약간 은은하고 중후한 느낌을 준다면, 유광은 특별히 조명이 반사가 되면 빛을 발합니다. 유광은 화려하고 존재감 가득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명을 탁 쏴줘서 이렇게 반사시켜주는 그런 맛으로 쓰시면 멋진 디테일이 나옵니다. 타일 시공이 다 되고 줄눈까지 다 양생이 다 되고 나면 도기를 설치를 합니다. 양변기도 설치를 하고요. 샤워 수전도 달고 이런 액세서리도 달게 됩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골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축주 부분에 취향이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 제품으로 설치를 했고요. 수건거리라든지 코너 선반 같은 것도 같이 깔맞춤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타일 다음으로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은 도장입니다. 페인트 칠인데요. 이렇게 창틀 주변에 원목으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나무의 느낌이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을 만졌을 때 가시가 만져진다든지 까칠까칠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샌딩하고 칠하고 샌딩하고 칠하고 한 2회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신발을 갈아 신고 이럴 때 벽을 많이 짚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손에 묻은 때가 이제 벽에 묻어서 도배지로 했을 경우에 다시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아기가 있는 집들은 거기가 막 낙서가 되거나 뭐가 찍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배를 하시더라도 현관에는 도장을 권해드려요. 아니면 타일로 같이 벽을 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때가 묻더라도 금방 오염이 지워지고, 혹은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위에 덧칠만 하시면
똑같이 다시 새 집 같은 느낌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이런 도장을 권해드리고 있고, 도장을 위해서 이제 퍼티 작업을 하고 샌딩하고 지금 이제 프라이머 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홍 소장님이 또 페인트 박사예요. 박사 너무 올드한 용어인가? 우리 홍 소장님이 또 페인트 칠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보일러실도 타일로 하기도 하시지만 타일보다 조금 이제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일러실 부분만도 도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퍼티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도장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보일러를 시험 가동한다는 거는 이제 마루를 할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루를 하기 전에 그 몰탈층, 방통층에 남아있는 습기를 최대한 더 빼기 위해서 이제 아주 낮은 온도로, 너무 뜨거워지면 갑자기 이게 팽창하면서 팍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뭉근하게 장시간 이제 보일러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습기를 최대한 많이 빼고 이제 방통층이 잘 말라 있다고 하면은 마루를 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마루를 하기 전까지 몇 달이, 다른 세대까지 다 하고 오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려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한 집만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양생하는 기간이 좀 짧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인공적으로 보일러를 약한 온도로 이렇게 돌려서 건조를 좀 더 빠르게 시켜주기도 합니다. 도장까지 다 되고 나면은 도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배를 하기 전 밑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석고가 이어져 있는 자리는 나중에 도배지를 붙였을 때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뇌발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도배용 사전 작업할 때 쓰는 부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벌어지지 않도록, 뜯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마다 뇌발이를 붙이고 있고요. 뇌발이도 있고 뭐 삼중지 뭐 종류는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도장하듯이 퍼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네바리를 붙여가지고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지를 그 다음에 걸어주고요. 이렇게 속지를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마감을 하는 겁니다. 천장도 다 속지가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이, 목조주택은 습기가 서로 이동하는 게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목조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막 최고급 디테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벽지는 합지 벽지를 사용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크 벽지는 그 안에 얇은 비닐막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습기가 뭉쳐가지고 곰팡이가 생겨도 밖에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뜯어봤을 때 안에가 시꺼멓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합지 벽지는 곰팡이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이 합지층에서 생기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그 습기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적으로는 요새 실크 벽지가 더 예쁘게 나오고 뭐 도장 느낌이 나오는 벽지가 나온다고 하지만, 기능적으로 목조주택에는 습기 때문에 저희가 합지를 넣고 있어요. 근데 합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 석고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하는 이 방식은 속지는 실크 벽지처럼 붙이고 있고 최종 마감만 합지를 붙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시공하는 인건비는 거의 실크 벽지만큼 나가고 최종 마감되는 그 자재만 합지가 붙는 그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크 벽지 하듯이 속지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합지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합지인지 실크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합지 벽지는 이어지는 자리가 이렇게 올라탑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겹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생기고, 실크 벽지는 오버랩 되지 않고 딱 그 면이 끝나요. 네, 벽지가 깔끔하게 붙어 있고 이음매가 안 보인다 하면은 실크 벽지고요.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지 벽지입니다. 요새는 합지 벽지도 깔끔하게 나와요. 예쁘게 디자인도 좋고, 한여름에 이렇게 다들 더운데 고생하시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방은 약간 이런 노란색 빛이 있는 베이지 톤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건조가 되면서 쫙 펴집니다. 이제 도배까지 하고 나면 이 면이 색깔이 싹 바뀌고 나면 이제 집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현관 도장도 다 됐고 보일러실 도장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도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루 하기 전에 조명을 또 다 답니다. 이제 조명을 달 때 사다리를 쓰는데, 마루를 하고 사다리를 쓰면 찍히거나 위에서 작업하시다가 연장 하나 툭 떨어뜨리면 마루 팍 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전기 작업, 이 전기 기구 마감 작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각 방마다 매입등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조명까지 다 넣고 나면은 마루를 시작합니다. 마루 작업하는 날 아침에 오시면 자재를 들여놓고 제일 먼저는 바닥을 샌딩을 하세요. 마루가 깨끗하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용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문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샌딩이 끝나고 나면 마루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친환경 황토 본드로 작업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루가 굉장히 길어요. 1200짜리 광폭 강마루를 사용을 했고요. 예전에는 강화마루, 이런 본드가 몸에 안 좋다 하셔가지고 강화마루를 많이 사용하셨었는데, 한동안 강화마루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틈이 생기고, 또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떠가지고 이런 얇은 스티로폼 막 위에 강화마루는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뜨거워질 때 이 스티로폼 층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바닥이 난방이 천천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켜놨는데 한참 지나서야 이제 천천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잘 안 하시게 되고, 또 이제 물이 떨어졌을 때 이게 불어가지고 얘가 하자가 생기는 사례도 이제 많다 보니까 요새는 강화마루는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본드를 해서 딱 바닥에 붙이는 강마루라든지 원목마루, 원목마루도 부착 방식은 똑같습니다. 시공 방식은 같고 이 표면층이 원목이라는 점이 다른 거라서 원목마루, 강마루 위주로 요새는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드를 쭉쭉 붙여서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작업이 빠르게 됩니다. 완료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 이후에 또 뭔가 작업할 때 밟지 말라고 우선 박스로 보양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마루까지 다 돼서 이제 방은 마루 그대로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벽지 됐고, 창틀 됐고, 도장 됐고, 문 달렸고, 마루까지 다 돼서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끝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외에 높은 천장고에 어울리는 실링팬 커다란 걸 하나 달아드리고, 또 이렇게 조명 넣고 마무리 작업들을 이렇게 합니다. 또 현관에 있는 중문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위에는 투명하게 잘 보이게 개방감 있게 하셨고, 아래는 신발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막 지저분하게 안 보이게 위해서 아쿠아 유리를 써서 약간 이렇게 불투명하게, 형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다른 유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싱크대라든지 붙박이장이라든지 또 보일러실에 있는 보조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게 되고요. 싱크대 자리, 여기는 신발장도 들어오고, 욕실 앞에 있는 건식 세면대, 하부장도 넣게 됩니다. 상판까지 올리고 나면은 주방은 완성이 되고요. 가구가 들어오면은 이제 진짜 공사가 끝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썼던 비계 발판도 다 이제 해체를 해서 정리를 하고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나 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사용했던 이 화장실도 사용 금지, 이제 청소를 다 해서 이제 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현장 폐기물도 싹 수거를 해서 버리고, 또 이 현장 사무실로 썼던 컨테이너도 반출을 하면은 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구까지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멋진 모습의 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생활이 가능한 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준공 검사를 맡아서 이제 이 지자체에서 나오셔서 뭐 문제는 없나, 집은 크기대로 잘 지어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가셔서 사실 수도 있고, 그 집으로 대출도 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등기상에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기초, 골조, 내부, 외부, 그리고 인테리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 또 그 공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집을 지으실 때 잘 반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튼튼하고 오래가는 멋진 집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평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부터 시작될 새로운 집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집을 짓는 영상, 지금까지 보셨던 다른 현장들과 다르게 조금 더 밀착해서 제가 직접 망치질도 하면서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못 보셨던 또 깊은 얘기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가까이에서 현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두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집 짓고 싶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